안녕하세요. 리얼캐스트 TV입니다. 부사님, 저 금리가 내렸어요. 네, 또 내렸습니다. 자, 그 1.75%에서 1.5%, 그러니까 0.25%가 내렸는데, 이게 금리가 뭐 인상할 것처럼 뭐 작년 같은만 해도 분위기가 그랬는데 금리가 다시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도 뭐냐면 하반기 중으로 더 내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경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지금 뭐 부동산 쪽에서도 말들이 많죠. 이게 침체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가 내린 거니까 이것 때문에 위기가 와서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이제 피할 수 없다. 이 인플레이션이 조정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갈 거라는 이런 입장들이 아주 대립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가 왜 그 원인을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번 금리 인하 뭐 특징도 좀 살펴보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금리 인하 어떤 뭐 특징을 좀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잘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통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시기 때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고정금리가 조금 높게 책정이 돼야 나중에 변동금리를 좀 높아져도 지금 현재 낮은 것들을 상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가는 게 사실 맞는데요. 왜 최근에 그 채권금리, 장단기 채권금리를 얘기했을 때 장단기 채권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뭐 위기가 올 거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졌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금리 수준보다 앞으로의 금리 수준이 더 낮아질 거라는 얘기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채권금리도 똑같습니다. 왜 장단기 채권금리가 역전이 됐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점점 금리가 하락할 거를 예측하는 지표라고 그걸 이제 보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하는 지표는 뭐냐? 바로 경기가 앞으로 더 침체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될 거라는 게 이번에 어떤 그런 금리가 의미하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통화 정책을 쓸 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양적 완화 하는 방법들이 있고 우리나라 물론 양적 완화를 사용하진 않았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그걸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는 시킬 수 있는데 사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갈지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들은 결국에는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어떤 그런 시장에 일반적으로 옮겨지는 게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그런 속성들이었고 그 시장에 가장 합리적으로 보아져 왔던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좀 전에 과거에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폭등 현상을 겪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들을 지금 많이 차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으로 바로 이 인상으로 직결이 되느냐? 그럼도 그렇게도 볼 수 없다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진짜 몇 년 안 됐는데 2012년도, 2013년도만 해도 하우스푸어 얘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였던 거 다 기억하시죠? 신조어가 생겼죠. 그때 하우스푸어 얘기 나오면서 언론에서 매번 하고 뭐 누가 하우스푸어가 돼서 자살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정말 나왔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을 활성화할 때는 그 하우스푸어를 해소하는 것도 어떤 부동산 활성화의 하나의 아마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 처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풀자마자 정말 부동산이 막 불타올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풀었더니 안 불타오르고 그러니까 더 풀고 그리고 더 풀고 그리고 더 풀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불타오르게 사실 만들었던 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는 어떤 그런 의도된 어떤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가장 먼저 효과를 봤던 거 하우스푸어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 그 얘기도 맞기는 한데요. 사실은 전세가를 그냥 다 사셔서 아시잖아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1억에 올려달라고 그러면 맞추실 수 있으세요? 사실 우리 월급 받으면서 못 맞추잖아요. 그거 어떻게 맞추냐? 은행 가서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말 후하게 내줬던 거죠. 한마디로 이게 통화정책이에요. 저렴한 금리를 가지고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후하게 주니까 그 오른 전세금들을 다 커버해줬던 거예요. 그럼 하우스푸어는 그걸 어떻게 하냐? 전세자금으로 자기가 빌렸던 돈을 다시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면서 하우스포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전세는 서민의 측면을 많이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부가 어쨌든 신서민 정책들을 주로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뭐 태생적으로 지금 정부는 그 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 전세자금 대출을 그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다 보니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이 전세자금 대출의 흐름을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 좀 더 깐깐하게 좀 가지 않을까 싶고 예. 그렇게 되면은 좀 그 부분들이 좀 자금줄이 막히면서 실제로 부동산 투자로 연결되는 혹은 뭐 그 구입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그동안에는 이전 정부에서는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앞으로는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가격 상승이라든지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지 혹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뭐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전과 좀 달리 분명히 좀 둔화되고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의 양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움직인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1300포인트 정도였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 했었어요. 지금 주식 사야 돼. 그래서 왜? 이게 2000포인트가 넘게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미쳤냐 너? 이게 말이 돼? 우리나라 주식은 쓰레기야.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실제로 2000포인트까지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1300포인트였을 때 2000포인트까지 오른다는 근거가 뭐였었냐면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에 돈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릴 거다라는 게 그 친구의 근거였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양적완화하고 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럽, 일본, 미국, 홍콩, 중국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선 사실 덜 올랐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정책의 힘이었을 거고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돈의 양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사실은 당연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진짜 가격이 오른 거냐 가치가 오른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돈으로 표시된 그 가격이 오른 거지 그치. 가치가 올랐다고 가치가 얘기하기는 좀 힘든 거죠.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유동자금 정말 많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면은 우리 지금 사실은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거 다 뻥이다, 저거 다 호가 중심이다, 저 거래량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부동산 가면은 얘기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실제로 강북권의 대장주 아파트들이나 이 송파권 대장주 아파트들 실거래가 되는 거 보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좀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7월 실거래가 이제 등록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제가 그 송파 헬리오시티 막 입주할 때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에 한창 부동산 떨어진다고 했을 때 부동산에 가서 거래 가격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집주인하고 협의하면 전용 8사 기준입니다. 13억대 후반 14억대까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네이버 매물에 14억대 매물 많았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잖아요. 14억대 매물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아직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지금 중개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다 15억에서 15억 6천만 원 사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상황들이고 지금 유동자금이 워낙에 시장에 풍부하다 보니까 다시 시장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우리 회사 바로 옆이잖아요. 마레프,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넘게 거래되는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판사도 마찬가지로 12억, 13억에 거래되는 물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는 점점 저희 개인적으로 0%로 수렴될 거라고 봐요. 지금 왜냐면 답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너무나 공급 과잉의 시대고 우리 그 거기 미래에셋대우의 그 전 사장님이었던 그 홍성구님 요즘 아주 유튜브에 자주 나오죠. 그분이 쓴 축사에 저는 매우 공감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굉장히 공급 과잉이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메워줄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부채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의 현실이고 왜 지금 그렇게 많이 돈도 찍어내고 좋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도 왜 계속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 거기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직 더 내릴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텨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금리는 0%에 거의 가깝게 수렴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뭐 금리나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면 금값은 뭐 선물 같은 거 금값은 계속 뭐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금값이 지금 뭐 벌써 얼마예요? 벌써 지금 오늘 기준으로 그 우리 신한은행 예. 그 기준으로 1g당 지금 54,000원 정도 지금 할걸요 아마 벌써. 저 금 그래도 좀 예전에 제법 사놨거든요. 제 평균 매입 단가가 45,000원이더라고요. 아기공 컬럼니스트가 한경 비즈니스의 컬럼을 쓴 거를 잠깐 봤어요.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게 봤는데 이 김값이 지금 계속 오르는 것들은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조짐들을 계속 어떤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실물 가치가 계속해서 앞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유동자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왜 나에겐 없을까?라고 하지만 우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엔 그 유동자금은 다 우리 어느 곳인가는 다 지금 투입이 돼 있다는 거. 그 유동자금들 다 어디에 투입됐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다들 대출로 들어갔겠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뭐 매매든 혹은 뭐 전세를 들어가든 다 뭐 대출로 다 요즘 이용을 했으니까 사실 요즘에 자기 돈 다 들어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죠. 예, 네. 최대한 네.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래서 5억짜리 부동산, 그 5억짜리 그 부동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현금을 그대로 다 주고 가느냐, 뭐 그걸 전세 끼고 산다고 했을 때, 뭐 보증금이 3억에다가 뭐 이렇게 된 경우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 수익률 부분에서는 거의 막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진정한 투자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 MMT 이론이라고 신화폐 이론이에요. 그 약자 밑에 지금 나가죠. 이거. 그 신화폐 이론인데 한마디로 정부는 확장 정책 써도 된다.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확장 정책을 써도 된다. 왜? 예전에 과거의 경제 이론으로 가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촉감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풀어보니까 안 망하는 거야. 실제 풀어보니까 경제도 막 활성화되고 고용지표도 막 좋아지고 미국이 실제로 막 풀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옛날과 같은 화폐로는 이제 따를 필요가 없다. 기축통화기 때문에 22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도 허용이 되고 전혀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없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이론들이 지금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나라이냐, 사실 미국이니까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신흥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그런 식으로 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럼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냐.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 그런 충격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지금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충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견딜 수 있는 그 자생력은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내려갈 여지도 있고 예. 더 내려갈 여지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됐을 때 얼마나 막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 해봤더니 뭐 환율 그때 크게 급등하지도 않았고 최근 들어서 잠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환율이 좀 올라간 경향은 있지만 사실 뭐 크게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신용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나라잖아요. 꾸준히 수출해서 흑자를 기록하면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단기간에 오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을 통화정책을 써도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경로는 지금 정부가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급격하게 과거에 오르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오른다고 하면 서서히 상승하는 효과. 그래도 거래량은 또 많이 거래량은 또 따라오진 않겠죠. 못 아무래도. 따라가죠. 그런데 또 거꾸로 그러면 폭락하거나 하락할 거냐? 하락할 수는 있다고 봐요.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고 통화 그쪽으로 안 간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폭락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벌써 금리가 내려가면 버틸 수 있는 힘도 늘어났다는 얘기가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 빌렸을 때 5%였어요. 그러면은 연 5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1%로 내려가면 나 5억 빌려도 이제 거뜬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폭락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막아놓은 경로가 뚫렸다. 그러면 과거에 못 오른 분까지 같이 폭발적으로 오를 그럴 확률들이 이제 있다는 게 저는 지금 만약에 살 수 있다면 내가 무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사실 뭐 지금 가서 사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